찐친들 안녕.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공복에 생수나 수소수를 마시면서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여러 가지 가족력상 나쁜 게 많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맞춤형 영양 적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먹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이하다고 하는데 수소수를 드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거 수년 전에 수소수 관련 임상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소는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나올 때 항산화하는 힘이 되게 크더라는 거죠. 활성산소는 말 그대로 몸이 세포로 구성됐잖아요.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는 그 안에 영양소, 그게 결국 세포 안으로 전달돼서 살아가는 힘,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게 활성산소예요. 그게 다시 어떤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에너지를 또 만들게 하고 또 만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가 그걸 중화하고. 근데 여러 컨디션에서 여러 이유로 얘가 막 과잉되고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안정적인 걸 가서 막 망가뜨리는 거지. 또 염증 유발, 손상, 세포가 비리비리 결국은 망가지고 노화가 급히 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잉될 때. 우리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유발될 때는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나옵니다. 거꾸로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이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과잉된 부분을 수소의 항산화 능력이 그걸 캄다운하니까 거꾸로 만성 염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과잉도 안 됐는데 가서 쓸데없이 중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안티에이징 분석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많은 양보다 하루에 한 팩, 뭐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그럼 운동을 좀 많이 했다 이러면 2팩 먹고 그러면 역시. 네, 맞아요. 뭔가 많이 있어, 그죠? 막 뭔가 감기 걸려서 막 힘들고 이럴 때라든가 노동을 막 극심하게 했어, 뭐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수소의 항산화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티에이징 전문가라고 원장님 생각이 너무 좋은 거니까 뭘 먹고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안티에이징 식단은 뭐 결론은 이렇죠. 균형 잡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 플러스 소식. 그리고 소식의 개념은 내 활동량, 내 체격, 내 에너지를 만드는 대비. 제 아침 식단이 그래서 구성이 된 거죠.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들, 좋은 지질들, 또 비타민류, 미네랄류, 항산화 성분들, 이 물, 심지어는 그 공기까지, 산소까지 그게 잘 들어가야 균형 잡힌 영양소니까 그 하나하나 구성을 해야 하는 거죠. 좋은 단백질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20종 이상의 이제 그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콜라겐 단백이라든가 근육을 잘 만드는 몇 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만든 어떤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거라면 20종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단백질 보충을 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이제 육류가 대표적인 거죠. 육류와 해산물들이 그런 완전 단백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야채나 곡류에서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지만 육류에서 보충할 정도로의 충분한 양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 차원에서 우리가 육류를 잘 즐겨 먹는 게 유리하다. 완전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 식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차지할 수 있죠. 소화나 흡수 기능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게 위장관이죠. 입으로 먹으면 위장관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돼야 되니까 그 위장관 건강의 문제를 하나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서 먹는 거를 이제 제한되니까 육류나 이런 단백질을 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장관 건강의 회복을 먼저 꾀해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입으로 먹는다 쳐도 흡수 자체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건강상에서 너무 중요해지는 건데요. 생체 리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위장관 건강을 이렇게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 자율신경으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많아지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자율신경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생체적 리듬을 회복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궤양을 치료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장의 움직임, 소화력, 기본적인 위장관의 벽들, 세포들의 건강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건강상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난 그걸 피해서 소화가 잘 되는 어떤 음식들만 골라야지 이러기 전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조리법상 그런 걸 조금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샐러드를 먹는데 생야채보다는 약간 데쳐서 먹으면 소화에 좀 도움이 되듯이 주스로 만들어서 소화를 좀 더 돕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 할 수는 있죠. 고기도 예를 들어서 막 직접 씹어서 먹기가 어려우면 완전 단백질 어떤 파우더 형태를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채소에서 얻는 곡류나 이런 데서 얻는 단백질의 양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육류와 식물류 같이 섭취할 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안티에이징 정보라는 게 전공법이고요. 결론은 다 기초잖아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 편법이 생기고 다른 방법을 자꾸 가는데 그게 튼튼하게 있을 때 다른 가지가 꽃을 발휘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항상 그 핵심, 뿌리, 기초가 흔들리면 건강에서는 답을 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